첫 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크로거입니다. 크로거는 시가 기준으로 6번째로 큰 슈퍼마켓 체인이며 18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크로거는 지난 10년 동안 자사 주식의 30%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크로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퀸트 등급은 중립을 유지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크로거의 총 수익률을 비교하면 S&P 500보다 8%에서 11% 약간 언더퍼폼했습니다. 이는 KR이 일반적인 시장 수익률과 함께 수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질문은 크로거가 배당금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잠재적 투자 수익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투자자들이 다른 곳에서 더 나은 투자 성과를 기대해야 하는가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2024년까지의 가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내년에 대한 크로거의 전망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주식을 볼 때 정당한 질문은 그 성과를 같은 시장 부문의 다른 주식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크로거의 실적을 살펴보고 슈퍼마켓 부문의 다른 주식과 비교하면 크로거와 ALB, RTS, ONS 모두 다른 기업에 비해 평균적인 비율로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부문이 좋은 해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말하면 크로거는 가격 대비 성능 기준에서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슈퍼마켓 부문이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크로거의 미래 가격에 큰 요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크로거의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으로 크로거는 18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크로거의 배당 성장률은 다음 3년, 5년 및 10년 비교해서 알 수 있듯이 예외적이었습니다. 크로거는 또한 지난 10년 동안 자사 주식의 약 30%를 다시 사들였으며 이는 또 다른 뛰어난 기록입니다. 분명히 크로거 투자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쟁 위험 외에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현 시점에서 잠잠해 보이고 18회 연속 배당 증가 기록을 보유하면 위험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크로거는 지난 18년 동안 이전 경기 침체기를 통해 배당금을 계속 증가시켰습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주식 환매를 추가하면 뛰어난 턴어라운드 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크로거의 가격 대비 판매 비율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수준이며 위에서 결론을 내린 것처럼 저평가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링에너지입니다. OVID 도전에서 링에너지의 회복은 계속됩니다. 운영회사로의 전환이 중단된 개발 단계 회사였습니다. 보수적인 부채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최근 스트롱홀드 인수는 부채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생산을 최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기업의 손익분기점은 인수로 인해 실질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 상환 진행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링에너지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임대를 취득한 다음 해당 임대를 운영하여 누군가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구축한다는 훌륭한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COVID 문제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개념 회사에서 운영 주체로의 전환. 이로 인해 시장이 부채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회사는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채 시장은 이전처럼 전체 이야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스웨스트 쉘프를 인수하기 위한 보수적인 거래로 간주되었던 것은 그 결과 부담스러운 부채 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트롱홀드 임대 인수는 부채 부담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산을 가져옴으로써 이러한 미해결 전환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 2분기에 이 500만 달러의 부채 상환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낮아진 유가로 이 회사가 부채를 전혀 상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 큰 성과입니다. 미스터 마컷은 현재 연도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상품 산업은 일반적으로 급변하는 가격에 정기적으로 적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미스터 마컷은 두 비교 연도에서 해징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격 인하가 회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정직한 결정이었습니다. 대신 경영진은 비핵심 임대 매각으로 부채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 이 회사는 지금보다 시장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훨씬 더 낮은 가정 판매 가격을 사용하는 보수적인 비율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판매 가격이 하락한 현재 연도의 부채 진행 상황을 주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정은 낮은 가격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생산의 고정 비용을 분산하면 자동으로 기업의 손익분기점 가격이 낮아집니다. 이는 회사가 낮은 손익분기점 및 기타 이점을 고려하기 전에도 이번 인수를 통해
더 낮은 판매 가격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신생 기업은 기업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생산 수준을 찾습니다. 링 에너지는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유가 회복이 잘 진행될 때까지 모든 생산을 중단하고 해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생활함으로써 많은 경영진이 하는 일을 문자 그대로 더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 마컷은 해지 소득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해지에서 생활하는 것은 미스터 마컷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부채 시장이 조금 완화될까 천천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거점 인수의 결과로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순위는 시장이 만족하는 비율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인수한 생산 덕분에 관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상품 판매 가격이 작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하지 않은 가격은 이러한 가격이 꿈인 것처럼 보였던 때 우리 모두가 기도했던 가격이었습니다. 이제의 가격은 작년만큼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음은 이제 나쁨으로 해석되었으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한때 헛간 버너 가격이 되었을 가격이 지금은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부채 진행 상황이 시장에 충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인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회계연도 후반기나 2024년 초에 액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회사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부채 부담은 이 투자를 평균 이상의 위험으로 만들지만 여전히 강력한 구매 고려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관리는 실패하는 관리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분명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두 가지 과정 수정이 가능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해결하는 경영진보다 낮은 위험과 함께 평균 이상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부채 부담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투자자들은 성장 및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높은 가치 평가와 결합된 부채 부담 감소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캠텍입니다. CAMTK은 고유한 제품 라인으로 고급 칩 제조를 위한 자동 검사 및 측정 장비를 생산합니다. CAMT는 단기간에 이 장비에 대한 52개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어의 데이터 센터 GPU에 순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AMTK의 2분기 실적은 순차적인 성장과 오래 남은 기간 동안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보여줍니다. 2024년과 2025년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큰 위험은 미래의 경쟁과 이 기계에 대한 제한된 고객 수의 시장 포화입니다. 더 이상 싸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꽤 장대한 몇 주 후에 후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AMTK는 고급 칩 제조를 위한 자동 검사 및 측정 장비를 생산합니다. 여기에서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제품 라인 중 하나인 EAGLT AP는 이러한 목적에 고유합니다. 메모리 및 로직 파운드리 모두에서 칩에 새겨진 작은 세부 사항과 결함이 점점 작아지고 설계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검사 및 측정 요구 사항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수년간의 부진한 판매 끝에 갑자기 고가의 HBM 메모리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SKHYNIX 엔비디어 데이터 센터 GPU에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각 카드는 80GB이고 각 서버는 640GB입니다. 하이닉스는 몇 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HBM3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CPU, GPU와 메모리 사이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HBM을 더 많은 장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로직 칩 설계는 이제 함께 패키징되는 칩렛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엔비디어, 애플 및 AMD의 최고의 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최고의 비주얼을 제공합니다. M 시리즈 맥 칩의 얼트라 라인은 실제로 메모리와 함께 패키징된 두 개의 맥스 칩 다이입니다. M1 얼트라의 이미지에는 고속 패브릭이 부착된 중간에 위아래로 두 개의 M1 맥스 다이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양쪽에 직접 부착됩니다. 로직을 메모리로 패키징하면 그들 사이의 대역폭이 증가하고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는 엔비디어도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중심 부분의 애플에 대한 이점은 확장 가능한 칩을 설계했기 때문에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얼트러의 개발 비용을 크게 줄였다는 것입니다. 맥스와 얼트러는 가장 비싼 맥에 들어가는 칩이므로 애플의 볼륨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얼트러용 맥스 칩 다이를 2배로 늘림으로써 맥스와 얼트러 모두에 대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작은 칩을 더 많이 만들면
수율도 향상되며 이는 고급 칩 제조에서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칩넷 설계에서 동일한 비용 이점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향 때문에 CAMTK에 꽤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경쟁업체에 비해 매우 작은 업체이지만 EAGLT AP에 대한 이해는 느리고 꾸준했습니다. 7월에 HBM 메모리 및 칩넷 고급 패키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42개 시스템의 판매 발표로 갑자기 끝났습니다. 나는 그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HBM과 엔비디아의 로직 파운드리인 TSM을 위해 SK 하이닉스로 갈 것이라고 추측할 것이다. 처음 며칠 후에 후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규모와 이스라엘의 거주지 때문에 반도체 장비 분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레이더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추가 10대의 기계에 대한 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CAMTK의 분야인 웨이퍼팹 장비 또는 WFE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체 부문의 매출이 9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21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2022년에 대한 예측은 1,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하이킹 사이클이 방해를 받아 약 900억 달러 수준으로 돌아왔고 상반기에 많은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추정치는 70만 750억 달러 범위로 2022년보다 많이 감소했으며 2021년 최고치보다 훨씬 더 감소했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것은 경쟁적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검사 및 측정 장비를 만듭니다. 이는 웨이퍼 제조 공정의 여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CAMTK는 경쟁이 거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하이엔드 틈새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틈새 시장이었고 큰 플레이어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쟁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52대의 기계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장이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 그렇게 급등할 때마다 최소한 더 이상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AMTK는 이전에 너무 무시당했고 그다지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6월과 7월에 예약한 52개의 EAGLT AP 기계는 대부분 2024년 상반기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CAMTK는 널리 다루어지지 않지만 2024년과 2025년에 대한 분석과 추정에 대한 제가 읽은 것은 그들이 그 뒤에 많은 것이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시나리오. 그 52대의 기계는 현재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의 깊은 끝은 계속 더 깊어질 것입니다. 큰 폭의 가격 급등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했고 차익 실현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후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일부를 깎았고 몇 주 동안 큰 성과를 거둔 후 마침내 나머지 부문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토탈에너지스 ADR입니다. TOTALENERGIS는 수익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증가와 2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약속합니다. 회사의 강력한 재정 상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성장 및 혁신에 대한 집중은 동종 기업에 비해 매력적입니다. TTE는 탄력성, 일관된 성능 및 시장 변동성 탐색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작년 말 나는 프랑스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TOTALENERGIS에 대해 썼고 다양하고 성장하는 에너지 포트폴리오, 현금 창출 능력, 주주 보상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상승 잠재력이 있는 주식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최근 2023년 2분기 수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익이 EPS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TOTALENERGIS는 주주 가치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단기적 어려움 속에서도 배당금을 늘리고 2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TOTALENERGIS의 주식은 작년에 18.49%, 이전 기사 이후 4.41%의 수익률로 투자자들에게 보상했습니다. TOTALENERGIS가 2023년 2분기에 약한 재무 실적을 경험했지만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한 헌신, 일관된 과거 실적, 투자자 수익의 우선순위, 진보와 혁신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 TOTALENERGIS의 잠재력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따라서 나는 주식에 대한 강세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또래에 비해 압도적. TOTALENERGIS는 시가, 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6개 에너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에는 석유 및 바이오 연료, 천연가스 및 녹색가스, 재생가능 에너지 및 전기가 포함됩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는 그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접근 방식은 TOTALENERGIS를 보다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핵심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TOTALENERGIS를 BPPLC, 셀PLC, 쉐브론 코퍼레이션 및 엑산모빌 코퍼레이션과 비교하면 여러 주요 요소에서 동종 업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50억 달러의 조정된 순이익을 보고했으며 이는 도전 과제를 탐색하고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유지하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또한 TOTALENERGIS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하여 전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수익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TOTALENERGIS는 주주 보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FY 2020에 배당금을 줄이지 않은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였으며 5년간 CAGR이 6.21%입니다. 중간 배당금을 전년 대비 7.25% 증액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은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가오는 분기에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자본 구조를 최적화하려는 TOTALENERGIS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또한 넉넉한 현금 흐름 창출과 27.86%의 배당률이 배당금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회사는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에너지 주식에 투자할 때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공급과 수요, 회사의 운영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 변경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주식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 세계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환경 규제 및 배출 목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염 항공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EU의 노력과 같이 이러한 변화 중 많은 부분이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이는 TOTALENERGIS와 같은 회사의 더 높은 규정 준수 비용과 운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진화하는 규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는 동안 비즈니스의 상당 부분이 지속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TOTALENERGIS는 가장 최근의 재무 보고서에서 수익 및 수익 기대치를 놓쳤지만 주주들에게 보상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투자를 하며 시장 과제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을 계속 탐색할 수 있는 상당한 현금 흐름과 건전한 대차 대조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크로락스입니다. 클로락스는 청소 및 가정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력과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은 회사 주식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지만 마진 개선은 회사 주식을 더 높입니다. 가격을 인상하고 마진을 보호하는 클로락스의 능력은 주식을 저평가하게 만듭니다. 클로락스는 시가총액 2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소비재 회사로 다양한 청소 및 가정용품의 생산 및 마케팅을 전문으로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CLX 주가는 S&P 500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COVID가 2020년 초에 발생했을 때 CLX는 청소 제품이 스페인 독감 이후 가장 큰 전염병의 수혜자임이 분명히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과는 펀더멘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CLX 매출 성장률은 2019년 -1.5%에 비해 2020년 18% 증가했으며 영업 마진은 18%에서 20%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구매를 철회하고 상품 및 물류의 비용 역풍이 마진에 부담을 주면서 CLX 주식은 폭락했고 2022년 두세션 동안 주가는 주당 125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컴백 및 가격 결정력으로는 CLX 펀더멘털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LTM 매출 성장은 최근 수익 발표에서 거의 5%에 달했고 영업 마진은 2022년 저점 8%에서 LTM 수치 13.4%로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CLX 영업 마진은 17.8%-18.4% 범위에서 변동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여전히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CLX 제품은 가격 결정력 또는 비탄력적인 수요를 나타냅니다. 즉 CLX 제품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용 기반의 부정적인 가격 충격을 경험할 때 적은 양으로 인한 가치 손실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체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CLX가 그 반대보다 마진 개선 경로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CLX와 같이 느리게 성장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마진 개선 및 운영 효율성에 중점을 두므로 경쟁하는 제품 범주 종류에서 재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혁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LTM 판매 추세를 감안할 때 판매 성장이 향후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며, 이를 0-2%의 경영진 지침과 비교하면 경영진의 저조한 판매 지침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CLX 기대치의 재평가 가능성과 주가의 상당한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주요 요인은 마진 개선입니다. 경영진의 경우 매출 성장을 달성하는 것보다 마진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더 많은 고객이 귀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것보다 비용을 통제하고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할인된 현금 흐름 모델에서 다양한 가정을 실행하면 주식이 정말 저렴해 보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명목 매출액이 2%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된다고 가정할 때 주가 상승 여력은 최소 50%이다. 단점은 마진이 무너지고 회사가 매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면 현재 수준에서 20% 하락할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여섯 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딜라드입니다. DILLARDS는 5년 동안 369%가 넘는 총 주주 수익률로 시장을 능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료 현금 흐름과 순이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DS는 부채를 줄이고 자산 성장 대신 수익성에 집중함으로써 비즈니스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DILLARDS는 지난 5년간 414% 이상의 총주주 수익률을 달성한 무명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실행은 29.7%의 무료 현금 흐름 복리와 순이익 복리로 환상적인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연간 39.26%로, 이 회사의 자본 수익률은 유사하게 연간 38.72%로 풍부했습니다. 경영진은 또한 FCF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위험을 제거하고 좀비 비즈니스가 부상한 시대의 미결제 부채를 줄였습니다. 이 저렴한 자본 시대의 회사는 자산 성장에 대한 충동에 저항하고 대신 수익성에 집중했습니다. 총 수익성은 2018년 0.61에서 2023년 0.78로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가 수익 배수가 7.45이고 FCF 수익률이 20%로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소매 투자자들이 투자해야 할 사업입니다. 대공황 이후 세계는 금리 하락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널리 보고된 효과는 밸류에이션 상승이었지만 덜 보고된 효과는 식욕의 증가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닙니다. 쪼개기 순서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내부 자금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부채, 그 다음에는 자본 조달을 마지막 수단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나 부채에는 분명히 형평성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 따르며 FCF가 긍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FCF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관리자는 사업을 좀비 회사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좀비 기업의 점유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상장 기업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런 좀비 기업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0년대는 견실하고 보수적인 재정관리 정책을 실행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경영진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만기 부채 1억 600만 달러를 상환하여 총 부채 5억 560만 달러를 남겼습니다. 반면 2022년에는 만기 부채 4억 500만 달러를 상환했으며 총 부채 5억 240만 달러를 갚았습니다. 순이자 및 부채 비용은 2018년 5 252만 달러에서 2022년 53만 달러로 감소하여 연-10.28%로 감소했습니다. LTM에서 순이자 및 부채 비용은 29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매장 면적의 92%를 방해받지 않고 소유하고 있으며 동료에 비해 부채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그토록 가치 있는 이유 중 하나, 마이너스 관리자가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경향이 있어 주주 가치를 파괴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이론적으로는 발행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1주당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입장부터 시작하여 DILLARDS의 소유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딜러드의 가족과 직원은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 계획을 통해 회사 주식의 약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되사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공급이 너무 적고 실제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은 좋은 소식에 대한 응답으로 공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주식시장 결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P/배수는 7.45에 불과하며 S&P 500의 25.48, 모닝스타 글로벌 어페럴 렛 AIRGR USD의 26.05와 비교됩니다. 회사의 상대 주식 평가만이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총 수익성 0.782, 0.33임계값을 훨씬 상회하여 매우 매력적인 이익을 나타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TM의 FCF가 12억 달러이고 기업 가치가 56억 달러인 DILLARDS의 FCF 수율은 21%이며 이는 누컨스트럭트의 계산에 따르면 시장의 FCF 수율인 2.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DILLARDS는 규모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간과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FCF 성장 기록, 잘 지원되는 자본 수익률, 견실하고 보수적인 재정 관리 및 수익성 증가는 이것이 소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업임을 시사합니다. 상대적인 기준과 총 수익성 및 FCF 수율 측면에서 회사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7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얼라이트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와 최근 ALIT의 주가 하락으로 매수를 반복합니다. 수익 및 EBITDA와 같은 주요 운영 지표는 계속해서 올바른 확장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3년 2분기 결과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경상수입, 경영진이 FY13 지침의 대부분을 유지하는 등 긍정적이었습니다. 얼라이트 주식에 대한 나의 추천은 구매입니다. 비즈니스가 중기적으로 지침에 따라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PPAS 가이드 미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구조적 약점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회사의 중기 성장 지침에 대해 낙관적이 되면서 ALIT의 매수 등급을 부여한 점에 유의하십시오. 사업 ALIT는 인적 자본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존 접근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ALIT가 임시직 근로자와 직원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복잡한 규제 환경을 탐색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는 HR 산업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대한 나의 견해는 그것이 너무 보수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ALIT가 현재의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수익 및 수익성의 급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에 따르면 ALIT는 데이터 센터 호스팅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자본 집약도를 낮추고 경영진이 설정한 야심찬 중기 마진 확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은 ALIT가 자본 집약도를 줄이는 것 외에도 가격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가격 책정 모델이 ALIT의 백로그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ALIT의 가치는 FY24에 달러 11.5로 35% 증가했습니다. 이 목표 가격은 비즈니스의 성장 궤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 업데이트에서 ALIT에 대해 가졌던 것과 동일한 성장 예측을 기반으로 합니다. PPAS 가이드 미약은 시기 문제라는 제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지금까지 FY23까지의 성과를 감안할 때 ALIT는 FY23 가이던스와 중기 가이던스인 6에서 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매력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이 증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 ALIT는 현재 11에서 14배 범위 내에서 거래됐으며 현재는 평균인 12배에 거래되고 있다. ALIT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가 하락은 유리한 매수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PPAS 예약 가이드는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매출 성장 및 EBITDA 마진 확장과 같은 지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8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매출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지난해 GM의 재무지표는 매출 증가와 부채 EBITDA 비율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분석가들은 GM의 미래에 대해 일관된 매수 등급과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 GM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즈 컴퍼니는 매출 기준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GM은 최근 분기별 수익을 보고했으며 그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애널리스트들은 GM에 대해 18번의 구매와 이번의 판매로 확실히 낙관적입니다. 또한 스트롱 바이즈는 스트롱 셀즈보다 10배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 GM의 향후 전망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이는 자동차 부문이 GM과 유사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GM의 최근 문제가 적어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해당 부문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GM 투자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경쟁 위험 외에도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위험이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EV 시장에서 테슬라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와 경쟁하는 것과 같은 다른 위험은 특히 GM과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도 IC, 자동차 및 트럭의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높은 이자율은 GM과 같은 기업에 피해를 줍니다. 많은 구매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GM의 견실한 재무지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GM의 가격 대비 판매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사상 최저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작년 기록으로 개선된다면 이는 주가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수한 재무지표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금리, 부정적인 경기 침체 전망 및 중국 경제 침체의 위험으로 인해 세 가지 관심 영역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 GM을 보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타이탄 머시너리입니다. 타이탄 머시너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개의 대리점 네트워크를 보유한 CNH 산업용 장비의 선도적인 대리점입니다. 이 회사는 재고 회전율과 마진을 늘리기 위해 운영상의 변화를 겪었고 곡물 가격 상승과 유리한 규제로 인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현재 시장 심리는 타이탄 머시너리의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가치평가에서 30%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탄 머시너리는 CNH 인더스트리얼 이퀴프먼트의 선도적인 딜러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120개 대리점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CNHI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용 주문 자상표 부착 생산 제조업체로 업계의 거물인잔 디어에 이어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타이탄 머시너리는 전용 부품 및 서비스 조항으로 보완된 광범위한 CNHI 장비를 제공하는 주로 미국 내 대리점. 이 대리점은 CNHI 장비와 함께 준독점적으로 작동합니다. TITN은 지난 몇 년 동안 재고 회전율과 마진을 늘리기 위해 상당한 운영상의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농작물 가격 상승과 유익한 규제로 인해 농민 소득 증가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평가에서 현재 시장 심리는 TITN이 상당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에 TITN에 대한 이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대비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농기구는 농작물 생산을 돕기 위해 주로 상업농민과 협동조합에서 구입합니다. 농부들은 필요한 장비, 부품 및 서비스를 갖춘 장비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와 딜러 모두를 위해 발전하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농장 전체에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빨간색과 녹색 주머니가 있습니다. 농업 장비 수요의 주요 동인은 농민의 수익성이며 이는 상품 가격과 연방 법률에서 관세, 무역 정책 및 작물 수확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맥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 18년 동안 발생한 일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TN은 오늘날 CEO로 남아있는 데이비드 마이어에 의해 198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딜러 공간은 심하게 세분화되어 산업통합의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TITN은 현재 100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요인으로 볼 때 가장 큰 CNHI 딜러가 되었습니다. 인수는 다중 기반이 아닌 운전 자본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TITN은 대차대조표의 영업권이 거의 없습니다. OEM은 이러한 딜러가 소규모 독립 딜러보다 더 나은 유통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통합된 딜러 네트워크를 선호합니다. 딜러와 농부 사이의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제어합니다. 잔 디어 대리점은 이와 관련하여 경쟁사인 CNHI 및 쿠보터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의 통합을 달성했으며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디어의 경쟁 우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자재 증가로 인해 TITN 사업의 상당 부분, 즉 중고 장비 판매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부가 대리점에 오면 일반적으로 장비를 최신 모델이나 실행 시간이 적은 모델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중고 장비도 보상 판매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편의와 현금 수익을 선택한 경우에 비해 세금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드인의 경우 TITN은 고객에게 정확한 견적을 제공하고 농부가 구매하는 장비에 대해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TITN이 제공하는 추정치는 미래 마진이 다른 농민에게 해당 장비를 판매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한 양의 작물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에도 러시아는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 상당한 비료를 수출하여 세계 대두의 약 50%를 생산합니다.
CNHI는 최근 비핵심 자산을 처분하고 디어와 더 잘 경쟁할 수 있도록 C 제품군을 변경했습니다. CHNI는 또한 제품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정밀 농업기술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우리는 CNHI의 제안이 좋을수록 농부들이 장비를 더 빨리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 부품을 설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TITN에 더 좋다고 믿습니다. 둘 다 TITN에 도움이 됩니다. TITN은 또한 수익의 약 13%를 차지하는 CNHI 건설 장비를 판매 및 임대합니다. 이 부문은 주로 상업 및 인프라 건설로 인한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프라 법안을 통해 인프라 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 부문은 계속 순풍을 맞을 것입니다. 2022년 동일 매장 매출은 25% 증가했습니다. 위험으로는 최근에는 농부들이 장비를 진단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부품 및 서비스는 판매점에게 고수익 사업이며 이는 그들의 사업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는 주정부의 결정이므로 시간이 걸리며 소수의 농부들만이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ITN은 부족분을 완화하기 위해 OEM과 장비 측면에서 더 나은 마진을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옥수수 생산의 거의 40%가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기 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은 이 수요에서 계속 약화될 것이며 옥수수 가격에 작지만 지속적인 역풍이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TITN의 대차대조표는 얼핏 보면 부채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CNHI에 대한 무이자 채무입니다. 지불금은 TITN이 새 장비를 판매할 때 정산되며 무이자 리볼버이며 부채로 특징 지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제외하면 TITN이 훨씬 저렴합니다. TITN은 현재 연간 약 1억 달러의 FCF를 생성하지만 정상화된 수요 환경에서 그 수치는 연간 FCF의 6천만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대비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10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에으르 테스트 시스템즈입니다. AHR 테스트 시스템즈는 좋은 결과와 더 나은 CC를 생성했으며 그동안 많은 추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또한 새로운 부문에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 회사의 TAM을 증가시킵니다. 주가는 비싸지만 AHR은 여전히 단연간의 램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AHR 테스트 시스템즈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과 빠르게 확장되는 사용 사례를 결합한 가장 성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초기 이닝에 있다고 생각하고 밸류에이션이 높고 주식이 장기적인 상승 궤적을 중심으로 상당히 흔들리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주식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분기별 건강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Q사가 꽤 호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약간 웃도는 견조한 수준이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닝콜은 회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TAM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진실은 웨이퍼 레벨 테스트가 거대하고 빠르게 확장되는 시장이며 AHR 테스트 시스템즈가 이 시장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복잡한 패키지를 테스트하는 것과 비교할 때 종종 웨이퍼 수준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 회사는 지난 회계 연도의 생산 능력을 3배 늘렸고 올해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 상승에 대비하기를 분명히 원합니다. 이 회사는 이미 거의 4천만 달러의 잔고로 FY24를 시작했으며 FY24 수익이 50% 이상 성장하고 1억 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산 능력의 엄청난 증가를 고려할 때 운영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 사이의 작은 차이가 우리를 놀라게 했지만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148만 개의 미결제 옵션이 있으므로 총 시가총액은 13억 4천만 달러이고 EV는 12억 9천만 달러입니다. 밸류에이션은 EVS 12배로 매우 가파르지만 FY24 수익은 달러 1.04, FY25 수익은 달러 1.49로 예상되는 수익 기준으로 덜 극단적입니다. 여기에 올인하라고 조언할 수 없는 이유는 가치 평가 때문입니다. 위험으로는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사업에 큰 위험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황이 그들이 안내하는 것보다 느리게 움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위험은 높은 밸류에이션과 주식시장 정서 또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이 회사는 새로운 부문과 관련된 웨이퍼 레벨 테스트를 만드는 혁신 및 추가 기능을 도입하여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TAM을 증가시키면서 계속해서 강점에서 강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 수익의 무려 79%가 한 세그먼트의 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파티에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세그먼트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수익 성장이 수익 성장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회사는 이미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고 퇴차 대조표가 건전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업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주가는 비싸지만 이것은 남은 10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단연간의 램프의 초기 이닝에 여전히 있는 시장 리더입니다. 참여하지 않은 경우 $50 미만의 첫 트랑슈를 구입하고 추가 하락을 기다리지만 하락이 곧 오지 않을 수 있고 주식이 더 많이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패브리넷입니다. FABRINET은 광통신, 자동차, 의료 및 항공우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을 위한 프로세스 기술을 제조합니다. 회사 포트폴리오에 LIDAR 및 VR 관련 제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FABRINET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ABRINET은 고객사의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둔화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 주가는 이미 성장 잠재력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등급 보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FABRINET은 기업용 공정 기술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초점은 광학 및 전기 기계 장치입니다. 시세 표시기의 가격이 10년 이상 급등함에 따라 회사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는 이 실행이 계속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미 성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주가로 인해 주식에 대한 보유 등급이 있습니다. 회사 및 재무는 FABRINET은 회사 웹사이트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산업에 대한 프로세스 기술을 생산합니다. 회사의 고객에는 광통신, 레이저, 자동차, 의료, 산업 및 항공 우주 산업의 OEM이 포함됩니다. 이 회사는 태국에서 FABRINET의 생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합니다. 저는 FABRINET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말한 것처럼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 많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FABRINET의 수요가 크게 급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의 LIDAR 기술은 자율주행차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AR, VR 시스템이 가정에서 보편화됨에 따라 회사의 광감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후행 수치를 보면 회사의 마진은 9.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회사가 다음 분기에 다소 약한 수요에 직면하고 있지만 회사는 대부분 마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진은 근본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FABRINET의 순이익 마진을 높이면 회사가 케이맨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약 5%의 세율만 지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ABRINET의 마진은 분기에 여전히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전년도에 달러 1.68에 비해 달러 1.76에서 달러 1.83의 정규화 EPS를 목표로 합니다. 중간 지점은 6.8%의 EPS 성장을 나타냅니다. 전년도 기간 고객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식은 것 같으니 이는 회사의 건전한 가격 결정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ABRINET은 현재 회사의 역사적 평가와 비슷한 18.54의 후행 가격 대비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평가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저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연도의 경우 모델에서 16.5%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연도 분기의 대부분이 이미 보고되었으므로 그 수치는 확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FY24의 성장률은 14%로 회사의 10년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CF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델은 여전히 미래의 좋은 성장 활주로를 예상하지만 성장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성장이 없는 상태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성장은 영구적인 성장에서 14%에서 2.25%로 둔화됩니다. 121.99달러인 FABRINET은 내 DCF 모델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거의 공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제조하는 일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FABRINET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약간의 타격을 받거나 회사가 내 예상보다 우수한 운영을 보여주지 않는 한보유 등급이 주식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2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GIM 인티그레이티드 시핑 서비스입니다. GIM에 대한 지난 기사 이후 컨테이너 운임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11% 상승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율, 낮은 이자율 및 계절적 수요와 같은 요인은 향후 12개월 동안 GIM의 재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부진한 재무 결과에도 불구하고 GIM의 주가는 할인 거래되고 있으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른 선대 증가는 컨테이너 운임보다 컨테이너 용선료를 더 낮출 수 있으며
이는 GIM에 유리합니다. GIM 통합 배송 서비스에 대한 이전 기사에서 유형 장부 가치 대비 낮은 가격을 언급하면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IM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IM의 내 기사가 게재된 이후 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11% 상승했습니다. 나는 또한 2023년 1분기 재무 결과가 부진하다고 보고한 후 GIM의 2023년 2분기 재무 결과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여전히 GIM의 2023년 2분기 재무 결과가 약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회사의 2023년 전체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는 내 기대를 뒷받침합니다. GIM 출시 예정 2023년 8월 16일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분기별 보고서에서 유망한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2023년 2분기 재무 결과가 실적보다 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GIM의 주가는 이미 급락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때입니다. GIM은 선박의 95%를 용선했으며 이후 재무 결과는 컨테이너 운임 및 용선 요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내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율, 금리, 계절적 수요 및 컨테이너 선대 증가는 컨테이너 운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러한 모든 결정 요인은 향후 12개월 동안 GIM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매수입니다. GIM의 2023년 2분기 재무 결과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투자자들은 2023년 3분기 및 2023년 4분기 재무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이미 급락했고 유형 장부 가치에 비해 크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장 여건은 GIM에 우호적이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율과 금리가 낮아지고 컨테이너 선적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GIM의 재무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매수입니다. 13번째 소개해드릴 주식은 UBS 그룹 에이지입니다. UBS는 스위스 당국의 손실보호 계약 및 유동성 백스톱을 종료하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정부의 빚을 갚았지만 UBS는 여전히 인수 자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UBS 주식은 과대평가되지 않았으며 크레딧 스위스 인수는 향후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UBS는 금요일 90억 스위스 프랑의 손실보호 계약과 1000억 스위스 프랑의 공공 유동성 백스톱을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라이벌 크레딧 스위스 3월 이 발표가 나오자 UBS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강제 인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좋은 거래이지만 은행의 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UBS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입니다. 수익성이 높습니다. 사상 최고치에 가깝지만 주가가 과대평가된 것은 아니다. UBS 주가는 크레딧 스위스의 비핵심 자산 및 스트레스 손실 시나리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가 부여한 CHF 구비 손실보호 보증을 은행이 자발적으로 종료한 후 금요일 크게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스위스 정부는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UBS의 손실보호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돈의 도움으로 UBS는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을 청산할 때 실현된 손실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크레딧 스위스 인수가 끝난 후 모든 자산을 주에 깊게 살펴본 후 UBS는 더 이상 정부의 보증과 CHF 100B 공공 유동성 백스톱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적 유동성 백스톱에 따른 대출금을 모두 UBS가 아닌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전액 상환했기 때문이다. 또한 CS는 긴급 유동성 지원과 CHF 500억의 대출금을 갚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총 CHF 476M의 위험 프리미엄을 스위스 중앙은행에 갚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보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련 재무 위험도 납세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정부의 빚을 갚았고 UBS는 심지어 정부의 지원도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UBS는 크레딧 스위스가 실제로 큰 은행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더 작은 경쟁자를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통화 당국의 강제 인수가 UBS의 실적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2023년 2분기 실적은 8월 31일에야 발표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더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UBS 주가는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에서는 큰 은행을 소액에 사들였기 때문에 인수거래가 UBS에게 대성공이었다고 가정합니다. 둘째, 은행 부문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경험하지 않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 부문에 매우 좋은 요소입니다. UBS는 건전한 은행이지만 주가가 너무 높게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단연간 최고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평가 비율은 상당히 온건합니다. 이는 은행의 주가 수익 비율에 해당됩니다. 12 미만으로 UBS의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그것은 다른 은행들 사이에서 상당히 평균적인 지표입니다. 줄리어스 베어, 또 다른 스위스 은행, 골드먼색스 및 뱅크 오브 어메리카의 예를 들었습니다. UBS의 밸류에이션 지표는 상당히 온건합니다. 스위스 거인의 주식은 단연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평가 비율을 고려할 때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험으로는 여기에서 주요 위험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 은행의 수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CS 인수가 UBS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투자자들은 경제가 처한 현 상태가 결국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 고금리 환경과 은행 수익률 상승세는 결국 끝난다는 뜻이다. UBS는 금융 부문에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것은 가장 큰 스위스 은행입니다. 인수 덕분에 더 커졌지만 특히 투자자가 분기 실적에 실망하거나 일반적인 시장 매도가 있는 경우 가까운 장래의 주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UBS는 세기의 거래에 돌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스위스 은행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인수했습니다. 따라서 독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래에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는 CS 인수의 상황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결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UBS는 8월 31일에만 수익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인수가 UBS 성능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자산과 마찬가지로 UBS 주식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CS 구매 거래는 구매 당시 CS의 객관적 가치를 감안할 때 UBS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UBS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은행은 수익성이 좋고 건전합니다.